네, 안녕하세요. 시리우스 원장 박상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저희가, 어, 저희 학원, 저희 로드맵을 잠깐만 보시면 이따가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로드맵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트랜지션 과정이 있고 지니어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랜지션 과정하고 지니어스 과정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 일단은 이 트랜지션 과정은 길라잡이하고 디딤 과정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지을 때 트랜지션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물리학에서 특히나 물리나 화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게 전이라는 뜻입니다. 전이. 사실 어려운 개념인데 조금 제가 약간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원자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갖지 못하고 약간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보통 어려운 말로 양자화된 상태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러면 이제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던 뭐 전자라든지 어떤 입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은 에너지로 확 올라가는 현상, 이것이 전입니다. 물론 높은 에너지 있다가 낮은 에너지로 추락하는 현상도 우리가 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사실 도입하게 된 배경은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익스플로링 과정을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지니어스 과정, 즉 다시 말해서 고등 물리나 화학 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요 익스플로링 과정과 그다음에 요 지니어스 과정 사이에 사실 엄청난 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수업할 때 보면은 어마어마한 갭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등과학만 마무리하고 사실 올림물리나 올림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막 어려워하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저희가 트랜지션 과정을 생각을 했는데 이 트랜지션 과정을 통해서는 뭐 학생들이 어떤 실력을 급상승시킨다. 물론 그런 의도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시각의 변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야의 확립,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 트랜지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지만 이제 이 지니어스 과정인 저희가 물리나 화학 과정을 학생들이 이제 부드럽고 잘 이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되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리대회, 화학대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영재고 입시라든지 아니면 멀리 가면은 대학 입시를 학생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트랜지션 과정과 지니어스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순서를 먼저 화학 과목부터 먼저 설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의 트랜지션, 지니어스 과정, 거기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 물리의 트랜지션 과정, 지니어스 과정,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회가 마무리가 되면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학의 트랜지션 과정을 주로 설명을 해주실 이정식 선생님, 자, 앞으로 나오시죠. 네,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화학 길라잡이와 디딤 화학 가르치고 있는 이정식이라고 합니다. 앞서 원장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앞선 과정에서는 여기는 초등에서 중등 과정이고 이 상방에 있는 부분을 고등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고등화학을 가르치면서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애가 중학생 때까지는 과학이 어렵다는 얘기를 크게 많이 안 했었는데 고등학교 가더니 갑자기 과학이 너무 어려워진다. 이게 무슨 일인 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어머님들도 좀 와닿을 수 있게 제가 문제를 직접 갖고 와서 봤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게 대표적인 중학교 과학 과정에서 풀어드리는 문제입니다. 대충 문제를 읽어보면 조상들이 소주를 끓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뭐 에탄올을 증발시키면서 에탄올을 끓이면 액체가 기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기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접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중학교 과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는요. 제가 수능 특강에서 갖고 온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수소 원자의 오비탈 1s, 2s 혹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원자핵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바뀐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중학교 과정까지만 해도 조금만 보시면요. 이거 라면 끓이는 걸로 저는 항상 실험을 비유를 하는데 일상생활이랑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 문제 보시면 벌써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점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우리 실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 고등학교 과학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 중에서 수학 선행 전혀 안 하는 분 혹시 계실까요? 없으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 중등 과정까지만 해도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함수, 2차 방정식 이런 것들처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중학교에서도 바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학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 수포자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등 과정부터 선행을 해야 된다는 개념들이 아직 어머니들이 있으신데요. 물포자, 화포자 이런 과포자라는 개념들은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가는 시점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 사이에 이런 비직관적인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나오게 된 것이 앞에서 말씀드려주신 트랜지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멋진 과학 용어로 트랜지션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트랜지션 쉽게 비유를 하자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과정을 영어로는 트랜지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이가 되는 과정을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과목이 이 트랜지션 과목에 있는 디딤 과정, 길라잡이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왼쪽 하단에 보신 이 초등 과정과 우측 상단에 보신 이 고등 과정이 사이에 있는 게 이 트랜지션 과목들이고요. 각각 길라잡이 과목과 디딤 과목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길라잡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고등화학을 처음 접하는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주로 추천드리는 과목인데요. 중등과학에서 고등화학으로 본격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복잡한 계산을 하기보다는 좀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의 그 흥미를 잃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고등과학으로 가기 위한 브릿지 과정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나 자사고 진학 예정된 학생들에게 주로 추천을 하고 있고요. 나는 영재고나 과학고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디딤 과정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 단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에 대한 공부서부터 조금 창의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 상대적으로 길라잡이 과목에 비해서는 실험을 해석한다던가 복잡한 도표를 추론한다던가 이런 논리적인 추론까지 다루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하자면 화학 길라잡이는 좀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으로서 상대적으로 수업 회차도 8회차로 조금 짧은 편이고요. 그에 비해서 디딤 과정 같은 경우엔 영재고나 과학고 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14번 가르쳐주는 조금 더 디테일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 디딤 과정과 길라잡이 과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3월 개강 시간표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주말에도 있고 우리 평일에도 간혹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여러 수업과 관련하여서 원하는 시간에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제가 준비한 파트는 여기까지인데 그냥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첨언을 하자면요. 제가 시리우스에 있는 다른 학원 선생님들에 비해서 사실 좀 어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친 입장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고등학교 과학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게 제 얘기였어. 이게 저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조금 나쁘지 않게 했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가니까 수업이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과정들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걸 좀 당황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많이 울기도 하고 힘들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디딤 과정이랑 길라잡이 과정을 정말로 제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상대적으로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과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학 가르치는 유성구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이게 좀 보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파트가 이게 트랜지션, 딜라자비와 디딤 과정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릴 과정이 이게 지니어스 과정인데, 물리랑 좀 다르게 지니어스는 일반 화학과 중학생 화학 대비보다는 좀 올림 화학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디딤과 딜라자비를 지나서 이제 올림 과정으로 오면, 올림 과정은 고등학교 흔히 말하는 뭐 물리원 화학원 그리고 뭐 물리투 화학투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교과 과정이 좀 바뀐 거 알고 계세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으로 바뀌어 있고요. 바뀐 게 현재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부터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상담을 해보면 너무 모르고 계세요. 혹시 이제 그 선배, 언니, 오빠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아직 중학생이거나 이제 고등학교 막 올라가는 친구들의 어머님이라면 거의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랑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이 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뭐 서치해 보시면 어디든 나와 있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좀 보기 좋게 좀 타이핑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공통 과목이라고 불리우는 이쪽 파트가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들, 그리고 수능을 보는 것도 앞으로는 여기만 보게 돼요.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과 친구들도 수능에서 이런 뭐 수학 원투 이런 거 안 보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공통으로 보는 수학, 공통 국어, 공통 영어, 한국사, 통합 사회, 통합 과학까지만 수능을 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시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별 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서울대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뭐 SNU 영양평가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 요 두 가지가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원래는 통합과학이라는 한 과목이었는데 그거를 두 개로 나눠서 1학년 1학기, 2학기 나눴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파란색과 빨간색 칠해둔 게 있죠. 이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예전에 이 자리가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지학원이었던 과목이었고요. 예전에 이 자리가 두 학기였었어요. 지금 그게 한 학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분량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이 자리가 물리 파란색, 화학 빨간색, 생명 녹색, 지구과학 보라색인데요. 이 자리가 예전에 물투, 화투, 생투, 지투였는데 이게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선택을 하게 되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뭐 어떤 큰 차이를 보이냐면요. 전에는 원을 주로 배워서 학생들이 일반고 친구 대상으로 말씀 좀 드리고요. 원을 주로 배워서 원과 내신과 원에 있는 수능과 내신을 가지고 대학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투 내용은 3학년 때 배우기도 했었고, 이게 A, B, C로 평가했었어요. 예를 들어 여기 휘문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화학 2가 어느 해에는 A가 81%가 나온 해도 있고요. 어느 해에는 15%가 나온 해도 있어요. 별로 이렇게 내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수능에서 2를 선택하는 과목도 매우 적었었죠. 그러다 보니 자꾸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자꾸 수능식으로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약간 객관식의 찍기, 뭐 퍼즐식으로 배우게 되는 이런 대치동의 특징이었어요. 최근에요. 근데 바뀐 교과 과정에서는 요게 2학년 2학기로 내려왔고요. 요게 3학년 1학기로 바뀌었고, 전부 다 1, 2, 3, 4,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 5등급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 위치가요. 지금은 아직 피부로 안 느껴지시죠? 저희는 2009년 교육과정 바뀌는 거 봤고 2015년 바뀌는 거 봤잖아요. 이게 2022년 교육과정이 바뀔 때쯤 되면 이제 한 내년쯤 되면 확 느껴지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작용합니다. 이 위치가. 그러면 전에는 여기 수능만 보고 여기는 버리는 과목이었다면, 앞으로는 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굉장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요. 대학교 입학할 때에도 우리 학교에 무슨 과를 지원할 때에는 여기 진로 선택에 뭐를 선택해야 되고, 우리 학교에 뭐 의대, 의학과를 선택할 때에는 여기에 생명과 물리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연계해 놓은 학교들이 몇 개 있죠.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그 베이스 하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전에보다 좀 중요해졌고,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한 심화가 우리가 흔히 배우는 올림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예전 화학원 화학2이신데요. 그 내용에 대한 심화가 올림 1, 올림 1, 2, 3로 돼 있다. 그래서 자, 올림 화학은 파트가 1, 2, 3로 돼 있고요. 1이 일반 선택, 그리고 2, 3가 진로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학생 화학대회 대비와 영재학교 과학고 대비 심화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이다. 흔히 쉽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화학원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 심화된 공부를 하는 과정이다. 돌직구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회로 저희가 개설을 했는데 올림화학 1이 10회, 2가 9회, 3가 9회. 그리고 교재는 자체 교재로 저희가 쓰고 있어요. 전에는 하이탑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 바뀐 과정에서는 교재를 만들어서 자체 교재를 쓰고 있고요. 단원별 테스트는 저희가 총 28회 중에서 한 15회에서 16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강좌는 중학생 화학대 대비반 또는 영재학교 대비반 또는 일반화학반으로 저희가 연계 강좌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거에 대한 복습인데 고등화학과 진로화학, 부화학 원투의 심화학습, 그리고 영재학교나 과학고 또는 저는 상위권 자사고까지는 올림화학을 공부해도 충분히 가서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 학생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고의 단순한 선행 목적이라면 저희는 엘리트 반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반이기도 하고요. 엘리트 반이. 그리고 수능형 문제나 퍼즐형 문제는 지향하는 반이에요. 그 수능 선택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뭐인지 아세요? 현재 1등. 과학 중에서 1등이 뭔지 아세요? 지구과학인데, 지구과학. 그 다음이 물리랑 생물이 좀 왔다 갔다 하고요. 화학이 제일 적어요. 올해는 화원도 거의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10,000명이 채 안 됐죠. 올해는. 그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반대였었죠. 화학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생물, 그 다음에 물리, 지학 순이었는데, 바뀐 교과 과정에서는 다시 좀 돌아갈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 제가 화학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재 바뀐 교과 과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화학을 가운데 딱 두고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메디컬 쪽이나 바이오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생명 쪽을 붙이면 돼요. 진로 쪽을. 그리고 이공계, 공대 쪽이나 뭐 이공계를 가고 싶다 그러면 물리를 붙이면 돼요. 화학이 딱 기준되기 좋은 과목이죠. 화학에다가 생물을 더하거나 화학에 물리를 더하거나 약간 일반고나 자사고 베이스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 바뀐 교과 과정에서는 심화 있게 공부를 해두면 영재학교나 과학고는 당연한 것이고요. 상위권 자사고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수능형 문제나 퍼즐형 문제는 좀 지향을 하는 편이고 그런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하는 쪽 그렇다고 하여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예전으로 돌아가시면 한 2010년대 초반의 수능형 문제만 보시더라도 지금 스타일의 이런 퍼즐형은 아니에요. 제가 그 수능 문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같이 풀어볼까? 그거 풀잖아요. 망신당해요. 풀다가 틀려요. 저도. 조건을 놓치거나 뭐 하나 안 보이면 안 풀리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화학 문제인지 퍼즐 문제인지 이런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지향을 하고 저희가 좀 본격적인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그런 강좌로 만든 게 올림화학 파트 1, 2, 3로 돼 있다.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 선택에서 여기 화학이 현재 화학의 언어, 물질의 구조와 성질, 화학 평형, 역동적인 화학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그대로 올림화학 파트 1으로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 파트에 있는 용액의 세 가지 성질, 물질의 성질, 용액, 화학 변화의 자발성, 속도가 그대로 2로 내려가 있고요. 화학 반응의 세계에 있는 산염기, 산화헌원, 유기화합물이죠. 그 중에서 유기화합물은 저희가 좀 뺐고요. 여기서 유기화합물은 이쪽 구조에서 좀 다루긴 해요. 그리고 화학 변화의 자발성, 평형, 산화헌원까지는 저희가 다룰 거예요. 그리고 좀 심화로 들어가는 내용들, 혼성 오비탈이나 분자 오비탈 등등의 내용을 올림화학 파트 3에서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이고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산염기가 있어요.
여기도 산염기가 있고요. 산염기는 통합과학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산염기와 통합과학에 나오는 산염기는 되게 쉬운 산염기고요. 여기가 좀 어려운 산염기. 그래서 이런 산염기는 과감하게 뺐고 여기에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앞에 저희가 길라잡이나 디딤 과정에서도 간단하게 산염기를 배우고 오기 때문에 통과 수준의 산염기는 그 앞에서도 배울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스타일로 공부를 하게 된다. 올림화학은 어쨌든 좀 깊이 있게 화학을 공부하는 강좌이다.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3월 달에 개설하는 반들은 일요일 날 3개 반 화학 파트 1이고요. 파트 2는 이미 개설한 반이에요. 개설한 반인데 이 반은 3월 1일에 또는 15일에 14일에 개설한 반들이 이어지는 반인데 저희가 화학 1을 했어요. 화학 2를 이제 공부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이 반으로 들어오면 돼요. 화학 1이나 화학을 처음 이제 올림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여기 시작하면 되고요. 화학 1을 했다. 내가 2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공부하면 쭉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도전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하면 3, 4, 5, 6, 7까지 하면 2랑 3를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내고 나서 8월부터 같이 영재학교 반에 합류해서 입시를 치를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반이니까 같이 공부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뒤에 끝나고 또 질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리우스에서 물리 가르치고 있는 김호원 마이크. 반갑습니다. 네. 앞서 요 로드맵은 많이 보셨을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저는 간단하게 발표하기에 앞서 물리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소개만 해드리는 과정을 조금만 갖겠습니다. 사실 물리학이란 뭐냐라는 질문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처음에 학생들한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러면 이제 물리학은 뭐 힘을 다루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우주를 연구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저나 혹은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물리학이란 뭐냐? 저는 운동을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유명한 사과가 떨어지는 운동부터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궤도 운동하는 것까지 사실은 이 두 운동 모두 하나의 원리인 중력으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관점 배우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복잡한 운동을 단순하게 모형화하는 겁니다. 실제 세상은 너무나 많은 입자들이 마구마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다고 얘기하는 용수철만 따지고 보더라도요. 사실은 이게 어떤 학생이 직접 실험한 데이터인데 용수철 늘리면서 길이를 측정하면서 힘을 측정하면은 절대로 이렇게 일자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처음엔 아예 힘을 줘도 용수철이 잘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힘을 이상 줘야지만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거의 이렇게 1차원적으로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또 이후에는요. 갑자기 또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복잡한 운동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두고 볼 것이냐? 보통 그렇지가 않고요. 만약 용수철 이상적이고 앞부분에서 잘 늘어나지 않는 부분의 요소를 제거하고 그냥 이 뒷부분에 우리가 무시한다면 거의 근사적으로 이렇게 1차원적인 함수를 볼 수가 있지 않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이걸 우리가 선형근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F=KX 후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많은 물리 법칙들이 이런 근사적인 선형근사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물리학에 사실 수없이 많은 법칙들이 있고요. 그런 법칙들이 이런 수학적인 용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본다라고 한다면 뭐 후계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중력에 대한 법칙이라든지 전기력에 대한 법칙들이 그냥 수학이고 그럼 이걸 외우면 끝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하지만 저는 이것이 대표적인 오해라고 보고 이게 바로 물리학을 되게 거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물리학은 뭐라고 생각하냐? 물리학의 본질이자 물리학의 핵심은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을 배우는 것이 바로 물리 법칙이고 그게 물리학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 그 관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추론하면은 현상을 예측할 수가 있다. 자연현상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어드릴게요. 별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용수철이에요. 용수철이 우리가 거의 아까 근사적으로 정비례하게 늘어난 길이의 정비례하게 힘이 측정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면은
그냥 왼쪽은 1cm, 오른쪽은 2cm로 나왔으니까 오른쪽 물체가 그냥 2배 무겁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하면은 그럼 4배 무거운 물체를 용수철 2개를 이용해서 매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4배니까 똑같은 용수철 2개가 있으니까 2배씩 2배씩 있으면은 각 용수철이 이렇게 2cm 만큼 늘어날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2cm일 거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저는 뭐 후계 법칙이라든지 F1 KX 이런 거 쓰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막 복잡하게 용수철 2개가 병렬이니까 병렬일 때 합성 용수상수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관점을 이해하면요,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도 바로 물리학을 공부하는 방식이고, 이런 거 풀어내는 게 바로 물리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리학을 공부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물리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공식을 외우는 것보단 관점을, 제가 아까 보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는 걸 설명할 수 있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먼저 배우고 집중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그걸 먼저 우선해라 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럼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오해를 하죠. 아, 그러면 공식 안 외워도 되겠구나? 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근데 그걸 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이런 것만 외워서 모든 끝난다 라고 하는 게 오해고, 우리가 물리학을 보는 관점을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공식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네, 그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림이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왜냐면 인간이라는 게 보통 이제 글로 보는 것보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 좀 더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글로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100번 보는 것, 100번 이제 글로 보는 것보다 이제 한번 보는 것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림 혹은 그래프로 공부할 때 한번 연습해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게 끊임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하는 수업을 듣고만 있으면요, 사실은 배우긴 하겠지만 그 지식이 오래 남지가 않아요. 그 배운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 보지 않으면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트랜지션 과정이나 그 지니어스 과정에서 물리, 길라잡이, 리듬 물리, 올림 물리 등등을 배우면서 항상 숙제를 열심히 집에서 고민해 보는 것, 저는 그것을 항상 먼저 추천드리고, 그 상태에서 그 문제를 스스로 설명해 보는 것, 저는 그것이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춘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물어봐요. 수업 시간에 잠깐 시간 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한번 이 문제 풀어봐라 라고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럼 자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정답을 풀어서 맞춘 친구도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힙니다. 왜냐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을 잘 모르는데 그냥 책에서 이렇다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지 뭐 하고 넘어가서 풀었던 문제도, 이거를 막상 설명하다 보면요, 근데 왜 그러지? 라고 스스로 질문을 딱 던지게 돼요. 그러면요, 바로 그 부분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 몰랐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설명하다 보면요, 그러면 이 부분 공부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책을 볼 수도 있고, 혹은 왜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라고 저한테 다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면요, 물리학이라는 것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는 물리학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왜 시리우스 물리냐 라고 이제 질문할 수도 있겠죠. 바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물리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리학은 무슨 관점이냐, 혹은 물리학의 공부를 어떻게 되냐라는 것들을 저희 모든 물리학생들은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축적된 노하우가 너무나 많고요. 사실 커리큘럼, 교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정기적으로 매번 세미나를 합니다. 특히 뭐 교재 문제라든지 저희 TPL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만들 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만들거든요. 근데 만들 때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말싸움이 할 정도로 약간 조금 더 살벌하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문제를 내거든요. 이건 좀 오류 아닌가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항상 세미나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제도가 바뀌었다, 혹은 뭐 어떤 시험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바꿀 수가 있고 과감하게 혁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 학원의 장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래서 강의를 하고 수업을 들으면 이제 평가를 볼 건데요. 이건 LMS 사이트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있네. 약간 오른쪽으로 터치한 거군요. 그래서 그 결과가 쌓입니다. 쌓이면 그걸 바탕으로 쌤들이 각자 이제 코칭을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혹은 뭐 학부모님들한테 상담 전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 전화를 하는 편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항상 주시니까 공부할 때 전혀 걱정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필요해서 만든 게 저희 시리우스 LMS 학습 관리 사이트입니다. 주소 나와 있고 lms.net으로 들어가 보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아마 요 수업 영상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들이 아마 현장 강의를 참여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는 건 아니라서 줌으로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으면요, 강의는 다 녹화됩니다. 그래서 요 LMS 사이트에서 모든 영상을 다 볼 수가 있고, 거기에다 보시면 여기 수업 자료라고 써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의 계획서나 답지나 혹은 뭐 필요한 자료들을 올려놓는 편인데, 쌤들마다 여기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집에 가서 한번 다운받아봐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새로운 기능인데 아마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쓸 것 같아요. 숙제도 아마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제출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숙제라는 것이 보통 이제 오면은 이제 얘들아 숙제 꺼내봐 한 다음에 보고 했구나, 너 왜 안 했어? 이렇게 보통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각하는 친구들은 조금 검사를 약간 건너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는 보통 이제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미리미리 숙제를 약간 찍어서 제출 사이트에 제출 탭에 올린 다음에, 그럼 내가 했네 체크, 했네 체크 하면은 이제 그게 쌓이면 너 왜 여기 안 했어? 라고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관리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건 역시 시험이죠. 저는 이제 시험을 온라인으로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현장 강의에서 시험 보면은 물론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론 나가기가 너무나 빡빡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는 시험을 잘 안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다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뭐 본인 편할 때 제가 그 기간을 보통 주거든요. 한 5일, 일주일 주는데 그 안에 봐라 라고 하면은 그 안에 보시면 되고, 그러면요, 그 데이터가 전부 다 온라인 보는 거니까 온라인에 그대로 쌓여서 내 점수의 변동, 그럼 나 이때 공부 별로 안 했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평균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평균이 이 정도인 시험에서 이 정도 나왔네, 그러면은 내가 공부 좀 하고 있네. 아니면은 반대로 낮아, 그러면은 공부 좀 더 해야겠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고, 이거 학생 계정으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당연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트랜지션 과정, 물리 길라잡이랑 디딤물리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효과와 마찬가지로 기초와 심화 연결고리, 중등과학과 고등과학을 잇는 징검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지만 중등과학에서 바로 이제 올림물리 같은 고등학교 과학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영재고 대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물리학을 공부하는 관점을 연습하고 소개하는 과정이 바로 트랜지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이 약간 점프하면 너무나 좀 어렵다 보니까 약간 점진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걸 공부하면서 약간 본인의 진로 방향을 재정립할 수도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길라잡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그 브릿지 과정, 트랜지션 과정인데요. 물리학의 핵심 개념을 정리한 수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등학교 물리가 다 들어있지는 않아요. 몇몇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짧고 8회 수업이고요. 한 수업당 4시간. 그리고 8단원인데 총 8회 온라인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물리 길라잡이 과정을 중등과학 이후에 진행한 다음에, 만약 물리 길라잡이에서 수월하게 이 과정 해냈다 라고 한다면 올림물리 가셔서 뭐 영재고나 과학고 갈 때 한번 도움이 되는 과정을 배워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 공부하다가 뭔가 내가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엘리트 물리를 가셔가지고, 뭐 엘리트 물리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니까 거기 가시면 이제 일반고나 자소고 갈 때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배워도 괜찮고요. 근데 만약 물리 길라잡이 들었는데 약간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다, 복습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요, 저는 뭐 그냥 길라잡이를 한 번 더 듣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것보다는 길라잡이보다 약간 어려운 게 디딤물리거든요. 약간 넓고 약간 깊어요. 그래서 길라잡이에서 충분히 내가 뭔가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디딤물리를 한 번 더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한다면 올림물리 갈 수 있게끔 저는 하는 것이 보통 좋다고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디딤물리가 그래서 물리 길라잡이랑 비슷하게 징검다리, 중등과학과 고등과학의 사이인데 길라잡이가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길라잡이는 아니지만 디딤물리를 배우면 영재고 입시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 진짜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을까 해서, 급하신 분들은 디딤물리를 배운 다음에 이제 영재고 준비를 위한 공부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14회입니다. 14회 수업이고 똑같이 4시간이니까 훨씬 더 긴 거죠.
그래서 디딤물리 배운 다음에 당연히 올림물리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뭐 시간이 없다, 올림물리까지 하기에는 이거 너무 긴 과정이나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급하시다면 디딤물리만 듣고 영재고시반 가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다음에 TPL이라고 해서 그 물리 올림피아드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한국 중학생 물리대회 이런 이름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더 피직스 리그라고 해서 물리대회라고 그냥 바뀌었어요. 근데 뭐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난이도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되어 있어가지고 디딤물리까지 배우면은 뭐 중급 대회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문제 하나씩만 따와가지고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그냥 대표적으로 그 상 있죠? 렌즈. 그 단원에서 문제 따왔어요. 비슷한 건데 광선이 들어오는데 평행하게 들어오다가 그다음에 광선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여기 뭐 렌즈 같은 게 있겠죠? 물리 길라잡이에서는요, 써 있습니다. 두 개의 볼록 렌즈가 있다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볼록 렌즈의 성질을 이해한다면요, 아, 빛이 모였다가 교차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두 렌즈가 초점에 위치하고 왼쪽 게 좀 더 길다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리 길라잡이 문제죠. 그래서 볼록 렌즈의 성질을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근데 디딤물리는 살짝 다르죠. 기본적으로 광선이 평양에 들어와서 좁아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유리가 있는데 유리 안에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뭐 공기나 진공이겠죠. 그러면요, 굴절 유리 반대. 보통 우리가 렌즈는 공기 속에 유리가 있기 때문에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 빛이 느려지는데, 이건 반대로 유리를 진행하다가 공기를 만나는 거라서 빛이 오히려 빨라집니다. 그러면요, 굴절되는 방식이 반대라서요, 이런 식으로 빛이 꺾여요. 그래서 오히려 오목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볼록 렌즈처럼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볼록처럼 되는 부분이 빛을 퍼트리는 역할을 해서 오버의 답이다라고 추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냥 성질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굴절률 차이, 그리고 렌즈의 어떤 곡률에 따라서 광선 경로가 어떻게 바뀌냐까지도 이해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디딤물리에는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디딤물리가 좀 더 넓고 좀 더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원만 소개해드리면요, 여기 물리 길라잡이는 8개 단원인데 그중에서 3개가 역학, 3개가 전자기학, 그다음에 2개가 화동광학. 그래서 다 들어있지가 않아요. 열은 빠져있죠. 디딤물리는 6개가 역학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배운다. 역학만 따져봐도. 그 다음에 열역학 또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동광학 3개, 전자기학 4개 해가지고 이렇게 14개 단원이고요. 요게 3월에 개강한 시각표니까요.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랜지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지니어스 과정, 올림 물리 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이제 지니어스 과정은요, 기본적으로 트랜지션이 이제 점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점프를 해야 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기초 개념 바탕으로 굉장히 심화된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다.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에서 끝이 아니라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단순한 모형으로 이 복잡한 우주를 이해할 수가 있냐라고 배우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저희는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물리만 생각하면 좀 안 되고 일반 물리의 약간 다운그레이드 버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고 깊게 다루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재학교나 과학고 입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저는 거기서 가서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재고나 과학고에서 하는 수업은 당연하지만 훨씬 더 어렵겠죠. 일반고나 가서고보다. 그래서 그 수업을 들을 때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물리 실력 구축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목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올림물리 과정, 그다음에 다른 과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올림물리 과정이 가장 기초가 되는, 지니어스 과정의 기초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올림물리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여기서는 제가 약간 조금 엄격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취도 평가도 엄격하게 보고, 그다음에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일반물리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완만하지가 않아요. 미분적분, 더 깊은 법칙들, 더 어려운 현상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냥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림물리에서 충분한 성과와 함께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얘 친구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보내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쉬운 과정들, 일반 물리보다는 쉬운 과정인 근데 올림물리보다는 어려운 올림물리 심화나 아니면은 올림물리의 복습에 가까운 올림물리 문제풀이 과정, 이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과정을 들으시면은 복습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문제풀이 과정으로 가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보통 이제 문제풀이까지 한 다음에 그럼 내가 물리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기 위해서 TPL을 한번 보고 나서 마무리하는 편이고, 근데 TPL이 아까 제가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중급은 문제풀이까지 들으면 중급 볼 수가 있는데
고급을 보려면 이제 1번 물리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물리 들으시면은 고급도 한번 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림 물리 과정만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 계통별로 우리가 수업하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무슨 물리학 원투, 이제는 물리학 원투가 아니라 뭐 일반 선택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저는 하지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하지가 않고 파트별로, 즉 역학이면 역학,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의 기본, 힘, 에너지, 운동량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쭉 배워서 그거를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체적으로 쭉 배우고요. 네. 뭐든 들어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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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연력학, 수많은 입자들의 운동, 통계적인 운동, 열, 온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 것들을 묶어가지고 올림물리 파트 1 15회 수업입니다. 그래서 4시간씩 15회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하르트 입자의 운동이나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필드라는 개념을 배우는 전자기학. 그다음에 뭐 진동이 풀어나가는 파동, 그다음 빛, 광학,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물리학하면 떠오르는 것들,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그 현대 물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묶어가지고 파트 2 마찬가지로 15회 수업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이 이렇게 단원 14개고요. 파트 2는 15개입니다. 단원별로 구성 보시면요. 역학이 11개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당연하지만 이 부분이 물리학의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이 역학에서 물리학적인 사고를 충분히 익히면요. 사실은 다른 단원들도요. 전부 다 그 사고방식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고 잘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일 길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이 3개가 인력학, 그 다음에 여기 8개는 전자기학, 4개는 파동광학, 그 다음에 마지막 3개가 현대물리. 나서요. 요거는 약간 1주마다 보기엔 너무나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7회씩, 그러니까 두 단원별로 한 번씩 보는 거죠. 거의 한 2주마다 한 번씩 보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1은 7회, 파트 2도 7회이기 때문에 파트 2는 마지막에 3개가 묶여서 한 번의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림물리 수업의 약간 특징을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물리학을 배우는 자연 이유, 물리학의 어떤 핵심, 자연선을 보는 관점과 논리적 추론이라고 했죠. 그거를 정말로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바로 올림물리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포물선 운동부터 잠깐 보면요. 그냥 물체를 비스듬히 만지면 이렇게 운동을 하죠. 물론 이것도 당연하지만 근사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공기 저항이 없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놀랍게도 그러면 이게 1초마다 찍은 거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는요. 그냥 아주 일정하게 운동하죠. 그러면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는 등속도로 운동하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위아래 운동 보시면 위로는 처음엔 빠르다가 나중에는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은 그냥 물리학을 배울 때 기초적인 거라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알 수가 있는 운동이에요. 근데 그럼 무슨 말이냐?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운동을 2개의 쉬운 운동으로 분해해서 보시면 우리가 이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관점을 이해하고 추론을 할 수가 있다면 뭐 얼마큼 높이 올라갈지, 공중에 얼마큼 떠 있을지, 오른쪽으로 얼마나 멀리 갈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배운 다음에 책에서 예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따왔습니다. 바로 이걸 풀어보게 시킨다라고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풀어보게 시켜요. 그러면요. 학생들이 이제 그렇구나 하고 딱 보다가 갑자기 여기서 손을 탁 멈춰요. 1번에서 최고적 높이 h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갑자기 손이 멈추면서 뭐죠? 이래요 저한테. 왜냐면은 학생들은 이거를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마지막에 내가 정리해준 식 중에 하나인 그냥 최고점 높이 h가 2지분의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그냥 오케이 동그라미 치고 이거만 하면 되겠지 라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이 문제 보시면 v0 안 나와 있고요. 각도 세타 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만 알면 절대로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공식만 알아서는 풀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못 푸는 거냐? 그건 아니죠. 보시면요. 6초 만에 다시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이 대칭적인 그림 봤을 때 떨어지는 데는 3초라는 거죠. 그럼 3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딱 정확히 하나, 둘, 셋, 3초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계산이에요. 등가속도 운동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면은 이 한 칸이 5m인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아홉 칸이니까 45m. 라고 해서 45m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배우면요. 별로 어려운 계산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갑자기 학생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고 하고 놀랍니다. 근데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왜냐면은 이것만 외우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저처럼 얘기를 하려면요. 이 운동을 보는 관점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익히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올림물리 책에 있는 연습 문제는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고 보시면 약간 놀랄 수도 있고 와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면서요. 근데 그거를 깊게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민해 본 다음에 풀면은 좋은 것이고 만약 못 푼다고 하더라도 그 고민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질문하면요 그럼 제가 관점을 얘기해 주죠. 그러면은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거구나 라고 딱 이해가 되면서 그 순간 그 물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올림물리 전체적으로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공식 암기하고 끝 이런 수업이 아니라 물리학이라는 걸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수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풀 수가 있죠. 이제 폼수 운동인데 빗면입니다. 빗면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이런 거에 대한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추론 과정과 자연상을 보는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요 풀 수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풀어낸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저희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수복과는 뭐 정기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게 3월에 개강하는 올림몰리 파트 1, 2 수업들이니까요. 모두 파트 1과 2는 이어지는 거긴 한데요. 약간 나눠져 있긴 해요. 그래서 파트 1과 2를 이어 듣는 거 가장 추천드리지만요. 내가 만약 역학은 뭐 별로 역학은 괜찮은데요. 하면은 파트 2만 들으세요. 괜찮고 뭐 내가 전자기학이나 이런 건 저희가 별로 관심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파트 1만 따로 들을 수 있게 해놓은 거긴 하니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트 1, 2를 그냥 이어서 쭉 들으시는 게 가장 좋긴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원장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금지를 내는 건데요. 예, 했는데 중간에 지워야 될 것 같고요. 어디 있죠? 이게 더보기에서 아니 저거는 여기 있죠. 여기서 지우기하면 되죠. 네, 여기 드로잉 지우.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올림물리가 끝난 다음에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림물리 과정이 30회이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을 계속 학생들이 순탄하게 잘 적응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중도에 좌절도 하고 또 본인이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그래도 아쉽진 않을 텐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상 뭐 여러 가지 수학 공부에 바쁘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춘기가 찾아왔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성 친구에 좀 관심이 많아졌다. 등등등 이유로 상당히 좀 굴곡이 되게 학생들이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림물리를 시작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까지 학생들이 중도에 또 탈락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쭉 올림물리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성취도를 이뤄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레벨 수준에 따라서 크게 올림물리 문제풀이, 그 다음에 올물심화, 그 다음에 일반 물리 과정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물리 문제풀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가 조금 부진한 친구들입니다. 물론 잘 왔는데 좀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올림물리를 한번 자기가 다져야 되겠다. 근데 보통 이제 다진다 하면 학생들이 항상 다시 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다시 듣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학생들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례는 뭐냐면 다시 듣게 되면 처음에 한 단원, 두 단원 정도는 되게 쉽게 느껴지니까 거기서 쉽다라고 느껴져서 정신줄을 놔버리다가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단원, 다섯 번째 단원쯤 되면 또 다시 또 녹록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간략하게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 바퀴를 쭉 도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준비한 과정이 올림물리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올물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 뭐 디테일한 설명은 못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개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텝 1과 스텝 2로 저희가 두 단계로 문제풀이 과정을 저희들이 나눠놨는데 스텝 1은 7회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3월 초에 시작을 하면
4월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가 한 텀이 돌아갑니다. 그때 한번 올물의 전체적인 문제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그 과정 중에서 정말 중요한 단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7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두 번의 성취도 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4월 중순에 학생들이 이 수업을 마무리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초에 다시 학생들이 복귀를 하면 다시 또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스텝 2는 스텝 1보다 살짝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살짝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에는 예전에 뭐 학생들이 예전에는 중학생 물리대회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좀 비교적 쉬웠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림물리 과정이 굉장히 긴 과정이었다면 이 올물 문제풀이 과정은 7회 한 바퀴 돌고 7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한 학기 14회 수업 때 두 바퀴를 돌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한번 짚어보자. 문제풀이를 통해서 짚어보자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저희가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요약입니다. 기본 개념 요약.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제 예제를 풀어주시고 그거에 관련된 유제를 자 풀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숙제로 나가서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이해서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제 필요한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올림물리 문제 풀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텝 1, 스텝 2 이 단계로 나눠진다. 7회, 7회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물 심화 과정은 올림물리 과정까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아주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성취도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올림물리 심화 과정이고 이 과정은 14회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14회 과정으로 이제 올림물리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단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심도 있게 가보자. 좀 심도 있게 가보자.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일반 물리 수준까지도 도달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 뭐 미적분이나 이런 어려운 수학들은 가급적이면 다 배제를 시킵니다. 배제를 시키고 그 어려운 수학들을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이제 이 단원의 이 과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문제들도 아까 올물 문제 풀이 과정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역식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주관식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개념의 좀 약간 응용 능력들을 향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는 14회 수업입니다. 그래서 3월 초에 개강을 한 반은 6월 중순에 대강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걸쳐서 올물 과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올림물리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약간 조금 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물리 수준까지는 도달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저도 간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적분이나 어려운 수학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수학은 참고 그 다음에 내용은 어느 정도 일반 물리 수준까지 거의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기본 예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기본 개념 확인, 기본적인 개념 확인,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연습 문제. 아까 올물 문제 풀이 과정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들은 레벨 테스트도 물론 있겠지만 학생들이 올물 과정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공부를 했는지 그 성취도에 따라서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림물리 심화 과정이고 다만 올림물리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개 단원입니다. 30개, 29개 단원이죠. 그럼 그 단원 중에서 실제로 TPL 물리대회나 영재고 시험에 해당하는 단원들만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단원 바깥에 있는 문제들은 올물 문제풀이나 심화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일반 물리 과정입니다. 이게 사실 정통입니다. 정통입니다. 일반 물리. 사실은 물리의 그냥 가장, 뭐라고 할까요? 바이블과 같은 내용들이죠. 바이블입니다. 물리의 바이블이고, 일반 물리 과정이야말로 물리학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말 가장 정확하게 다루는 내용이고, 자, 이제 일반 물리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전공 수준의 물리학을 어느 정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고, 사실 이 일반 물리학 과정은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내신 과정, 내신 수준에서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물리 과정은 고등학교에 나오는 모든 물리학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뭐 일반 물리학은 결과적으로 물리학의 바이블과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를 심도 있게 탐구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학을 사용을 합니다. 미적분도 씁니다. 미적분도 씁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미적분은 뭐 수학에서 미적분 부분을 다 공부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학생들이 너무나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설령 다 배웠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뭐랄까요, 약간 중요도에서 약간 뒤처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잊어버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 저희들 미적분은 그 중에서 다항함수의 미적분만 그냥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끌어주겠다. 네,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일반 물리에 필요한 미적분을 한 1시간에서 2시간에 걸쳐서 좀 요약해서 학생들이 요 정도라도 최소한 들으면 그래도 일반 물리 쪽에 있는 미적분을 적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될 수 있는 정도로 저희들이 일단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물리를 이수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성취도 평가도 높아야 되겠지만 미적분에 어느 정도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미적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삼각함수의 깊이 있는 내용들도 들어가고 벡터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확률이나 통계 개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수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어느 정도는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사실 제가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는데,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을 쭉 읽다 보면 처음에 제가 공부했을 때는 수식에만 계속 매몰되었습니다. 수식에만. 이게 뭐지 하는데,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에 제가 이제 쭉 수업을 하다가 느낀 점은, 이게 수식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구나. 거기에는 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얘들. 그러니까 사실은 식들이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식과 식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설명들 중에서 여러 가지 얘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중에서 일부는 영재고도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제가 뭘 이렇게 틀려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화면이 나타났죠. 제가 이제 왜냐면 제가 영재고 수업할 때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게 진짜 이게 물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끔씩 제가 사용하는 예입니다. 어떤 예냐면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쪽에서 띄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제가 좀 약간 당황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러한 잠시만요. 여기 갑자기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네요. 제가 일단 즐겨찾기에다 안 해놔가지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참. 이게 지금 잘 입력이 안 돼가지고, 참. 어떻게 되지? 이게, 잠시만요. 요거 혹시 김원 선생님이 약간 요거 좀 키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플라이트 레이더를 한번 쳐주시겠어요? 플라이트 레이더요. 네, 플라이트 레이더. 예,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예, 잠시만. 이제 괜찮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가끔씩 보여줍니다. 아이고, 요거는 지금 화면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들의 모습입니다. 요게. 학생들이 얼마든지 이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미리 위치를 세팅을 하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이죠. 여기가 이렇게 서울입니다. 여기가 서울이죠. 여기가 서울이고, 지금 많이 보시면 여기가 인천공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비행기를 딱 눌러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무슨 비행기인가, 아이고, 보시면은 이게 호치민으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점은 뭐냐면, 아이고, 여기 호치민이 갑자기 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쪽으로 넘어갔네요, 갑자기. 네. 이게 좀 하늘에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비행기를 쭉 타고 가는데, 저 같은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어떤 의문을 가졌냐면, 이게 비행기가 이륙하는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같은 공항에서. 어떤 때는 이렇게 이륙을 하다가 어떤 때는 반대로 이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제 의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이제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양력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양력. 대강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양력 때문에 물체가 뜨는 겁니다. 근데 양력이 커지려면 이게 속력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비행기에 대해서 공기의 속력이 빨라야 됩니다.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만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의 이륙 방향이 남쪽이죠. 이게 남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오늘과 같은 날씨는 상당히 따뜻한 날씨입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 서풍이 불어옵니다. 현재 서풍이 불어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서풍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 입장에서는 맞바람을 받는 겁니다. 그럼 맞바람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비행기의 속력과 바람의 속도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느끼는 바람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양력을 더 크게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만약에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 이제 날씨가 추워지겠죠? 얼마 안 있으면 또 추워질 것 같습니다. 그럼 추워진다면 북서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 때는 그때는 이륙 방향이 또 바뀝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일반 물리학에서 양력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고 그 양력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Flight Radar 24라는 사이트인데 한번 저는 그래서 가끔씩 이런 것들을 계속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되면 학생들한테 현재 그러면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기상청 홈페이지인데 그걸로 들어가면 현재 바람이 어떻게 불고 그럼 비행기는 어떻게 이륙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스키점프라는 그러한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지금 현재 잘 참석을 못했지만은 스키점프의 원리도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이렇게 공중에서 뜨는 거죠. 뜨려면 양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맞바람을 불 때 뛰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리고 뒷바람으로 불 때는 양력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기록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키점프에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 기록의 미묘한 차이는 약간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적인 설명 그리고 어려운 내용들의 설명을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반 물리는 일반 물리 1과 일반 물리 2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일반 물리 1, 일반 물리 2. 일반 물리 1은 역학, 그 다음에 연력학, 그 다음에 일반 물리 2는 전자기, 광학, 현대물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각 과정당 15회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취도 평가가 8회, 아까 올림물리처럼 8회에 걸쳐서 저희가 성취도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교재는 일반 물리학이라는 책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할리데이라는 책이고 거의 일반 물리학의 바이블과 같은 책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이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 12판인데 저는 2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동안의 세월이 좀 많이 흘러갔긴 한데 처음에는 제가 배울 때는 이 표지가 빨간색이었는데 빨간색만 봐도 사실 옛날에는 정말 겁이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2판으로 바뀌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업 방식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되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너무나 실제적인 숫자들 그리고 계산기를 써야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계산기를 들 수 있으면 쓰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문제들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에 있는 문제들을 바꿔서 저희가 워크북 형태로 저희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3월 달에 개강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 아니면 고기를 살 때 먼저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산지를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국산이냐 아니면 뭐 호주산이냐 아니면 미국산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물론 뭐 호주산이라고 해서 안 사는 건 아니고 국산이라고 해서 안 사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나라에서 이것들이 재배가 되고 생산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저희들이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아마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부분 중에 하나는 어느 학원을 선택해야 되느냐, 또 어떤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선생님은 너무너무 재밌어, 이 선생님은 재미없어, 하지만 좀 들으면 버티면 좀 나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평이 있습니다. 제 강의에 대한 평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제 지루하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이거를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버티면 그럭저럭 잘 나간다. 뭐 이런 평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학원에 수업을 받으셔도 되지만 그 선생님이 과연 어떤 부분들을 전공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물리 전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때 사실은 그때 당시는 학원이 없었죠. 그때 당시는 학원이 없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우는데 저는 공업 선생님한테 물리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잘못 이해할 뻔했었습니다. 차라리 좀 열심히 안 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관점에서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시느냐, 이것들이 학생들한테 지금 당장은 표시는 안 나지만 나중에는 그것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부모님들께서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안 따지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 막 학력은 따지시는데 그거 말고 그분이 어떤 과목을 전공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다른 과목을 전공을 하셨다면 그 이런 과목을 수업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걸 하셨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어머님들께서 잘 결정을 해 주시면은 더 슬기로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Q&A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